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그렇게 경제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가가 뭐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더웨이트, 비중을 축소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파트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뭐 수도권 신축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은 이제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신축을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황은 좀 아니고요. 당분간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곧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고령화 영향으로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는 몇 년 됐죠.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인구가 감소한 거는 그 유아가 이제 그러니까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 부동산은 주로 이제 30세 이상에서 주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부터는 인구가 이제 2001년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30년부터는 인구 감소 효과가 부동산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은 인구수보다는 세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사실 부동산 수요는 탄탄한 편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형 악재가 터지면 집값이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또 이런 악재가 없더라도 뭐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어렵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무주택자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최근에 많이 오른 고가 주택들은 물론 이제 저가 주택이라고 집값이 폭락한다면 저가 주택이라고 빠지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에 많이 오른 고가 주택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그 뭐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그 대체 원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체 원가 수준인 주택들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면 똑같은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뭐 이 정도의 돈이 드는데 그 가격 이하로 집값이 이제 빠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또 1주택자가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집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주택자도 대출이 많거나 아니면 세금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뭐 관리비가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조금 줄이는 것도 이제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2, 3년 내에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채 팔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팔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빠지기 시작하면은 단기간에 2, 30%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할 것 같지만 반등을 못 하면서 다시 한번 빠지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오른 게 없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급등한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거나 버블이 꺼진다면 반토막 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팔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버블이 꺼질 때는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팔지 않으면 네, 팔기 어렵습니다. 비주거용은 뭐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뭐 공급 과잉이 심했습니다. 뭐 신도시는 물론이고 구도심도 공급 과잉이 심해서 지금 공실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꼬마 빌딩들의 공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많이 경쟁적으로 짓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 과잉인 거예요. 공급 과잉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뭐 지역마다 틀리고 최근에는 뭐 터무니없이 비싼 오피스텔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뭐 소형 오피스텔들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임대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싸서 매매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뭐 주택은 2, 3년 내에 제가 이제 축소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주거용은 ASAP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줄이시는 게 좋고 이미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 이렇게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1주택자라도 대출을 50%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대출이 50%일 경우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50%지만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10% 내리면 내 순자산은 20%가 감소하는 거죠. 집값이 이제 30%가 내리면 내 순자산은 60%가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산 비중으로 순자산 대비 비중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들도 되게 이제 부동산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50% 이내로 줄이지 않으면은 이거 뭐 부동산은 많지만 팔리지도 않고 현금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부동산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60세 이상도 일단은 유동성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가 이 부동산이 이제 처분이 안 되면 정말로 이제 흑자부도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4, 50대도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 꼬마 빌딩인데요. 꼬마 빌딩 1층에는 대개 이제 편의점, 부동산,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공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인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빌딩은 뭐 꽉 차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옆 빌딩이 이제 공실이 생기면 결국은 그 기존 상인들이 옆 빌딩으로 갑니다. 또 이제 그 옆 빌딩으로 갔는데 내 부동산이 이제 공실이 생기면 또 이제 그 임대료가 인하되고 또 옆 빌딩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임대료가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입자는 세 잘 내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지금 뭐 그 임대료가 싼 옆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빌딩 2, 5층에는 대부분 학원 병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지금 학원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은 뭐 잘 되는 병원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 폐업하는 병원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뭐 치과, 한의원 이런 경우 이제 많이 폐업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빌딩의 문제가 대부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비율이 30에서 한 70%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 수익률은 뭐 3, 4%고요. 높아야 5%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실이 생기면 바로 역마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현재도 한 4%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 수익률이 3 내지 5%고 여기에 이제 공실이 생기면 바로 이제 역마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하여튼 최고가, 취득가는 잊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50억까지 가던 건물을 내가 40억에 팔려면 아깝죠. 근데 다시 50억 갈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40억에 산 건물을 30억에 팔라. 10억 미치는데 취득가도 잊어야 됩니다.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팔릴 때 파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입지가 좋고 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입지도 안 좋고 건물도 낡았고 그 앞으로 임대가 잘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하여튼 팔릴 때 파는 게 좋습니다. 뭐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지뢰밭입니다. 미국도 뭐 국가 부채가 이제 38조 달러를 넘어 39조 달러로 가고 있고요.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300%입니다. 근데 일본이 아직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저금리, 제로금리라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2%를 넘었습니다. 뭐 엔캐리도 문제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일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뭐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발 위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중국도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지방정부 부채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터질 수도 있고 내일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는 뭐 아직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가계 부채도 많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내수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발 위기도 뭐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럼 위기가 언제 시작되느냐?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주식은 너무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달러 자산이 한동안 인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뭐 달러는 견고하지만 달러 자산이라고 그렇게 안심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뭐 금이 사실은 뭐 가장 좋은 도피처이긴 한데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금값이 곧 너무 많이 올라서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두터워져서 이제 급락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사서 쟁여놓고 있고요. 또 요즘은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중산층들도 뭐 금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굉장히 금 투자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값이 변동성은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은은 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르면 나중에 이제 은값도 이제 폭등하는 영향이 있는데 최근에 폭등을 했죠. 그렇지만은 은은 금과는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폭등 후에 폭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저는 그렇게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남들이 사든 팔던 앞으로 지금까지 산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뭐 살 계획은 없습니다. 금과 은만 좀 잠깐 비교해 드리면 금값은 그동안 사실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금값이 꾸준히 올랐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폭등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중국 인민은행의 영향이 크고요. 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판단이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은값은 원래는 잘 안 오르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금값이 급등하면서 은값이 사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은은 사실은 보석보다는 금속에 가깝기 때문에 그 금값이 많이 오른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것은 그렇게 투기적인 거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 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금과는 뭐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에는 은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인데 뭐 많이 오른 다음에는 폭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막판에 이제 은값이 올랐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상황을 뭐 정확하게 판단하고 액션을 취해야지 뭐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연구해 보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